차고 유형에서는 옛날에 이제 그 90% 이상이 동기 차고에서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99%예요. 압도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 것이 동기 차고고,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출제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차고도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기본적인 유형이라는 게 아는 게 있고, 이 차고 이제 기본적인 유형은 어떻게 이제 분류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중에 노래를 부르는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이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차고가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고를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갑이 이제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제1단계 왜 팔고자 하는가, 일단 동기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 동기가 이제 연유, 원인이 돼서 1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내심에 형성을 할 것이고, 근데 내심에 1억 원에 팔던 내용 의사를 1000번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의사표시, 청약으로 하는 의사표시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동기 부분 제1단계 동기 부분의 착오가 생겼다. 이게 동기의 착오. 2단계 내용 부분의 착오 생겼다. 내용의 착오.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마지막에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거를 착오 기본적인 유형,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셋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동기 착오 1단계, 내용의 착오 2단계, 마지막 마무리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 따라서 이 기본적인 유형에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 이런 경우는 지극히 실무상으로 발생되기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발생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실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착오는 이 동기 착오라고 말할게.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 이런 것들은 별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동기 착오가 기본적인 유형 3개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 이야기고, 문제는 동기 착오는 이제 글자 그대로 연유 착오, 다른 말로는 물론 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동기 착오고, 의사표를 하게 된 동기 연유의 착오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 건데, 여기 이제 의사표를 하게 된 동기분의 착오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야기 될 건데, 우리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던 사례들이 이제 옛날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다. 그럼 매수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동기가 이제 아무래도 중개사 시험 특성상 이런 것들,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그 다음에 그린벨트 철도역이나 전철역이 생긴다는 동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된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땅을 매입했다. 70년대는 주로 이런 예를 들었고, 80년대는 철도역, 전철역이 많이 생기니까 철도나 전철이 생긴다고, 90년대 돌아서는 이제 각종 규제사항을 많이 철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그룹부터 해제된다는 걸 동기해서 이렇게 사례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바뀌기는 가지만 내용은 전부 이게 동기해서 매입했다, 땅값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했다 이야기인데, 매입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동기의 착오. 실제로는 전철역이 생기지도 아니하는 토지를 전철역이 생긴다고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런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착오료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확히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착오가 성립이 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이 의뢰 입장에서는 원래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다음 표시도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어요. 정확히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 지금 잘못이 생겼느냐? 요 의사를 형성하게 된 동기 부분에만 지금 착오가 생겼을 뿐이라고 말이야. 근데 의사 표시는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착오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원칙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라고 말이야.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유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기 착오가 비스무리한 동기 불법을 103조에서 공부를 간단히 하고 넘어왔는데 법률하던 동기가 선량한 봉석에 반한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기가 당사자 내심에 들은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동기가 표시될 때 안에서 매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임차한다 이런 경우. 매춘 장소 동기에 불법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임대차가 반수도 무효냐? 무효 아니라고 말이야. 이게 내심돼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 안에서는 이 동기 자체가 계약 의사표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103조가 적용 임대차가 반설수로 무효가 된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라고 말이야. 따라서 2단계 이 동기가 내심 머물러서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착오 문제가 아니고 대신에 동기가 표시가 되게 되면은 그 동기가 의사표현 내용을 이루게 돼요. 얘가 동기를 얘한테 표시했다. 당신 토지 주위로 전철역이 생긴 다음에 동기를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 동기가 의사표시 나아가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면은 비로소 착오 문제가 된다면 따라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그게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룬 경우 안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특히 요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동기가 표시만 되면 되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판례 내용에서 특히 요 주의해야 될 게 이 대목이고 그 다음에 3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가 있다고 말이야. 동기 착오는 일단은 동기가 표시가 돼서 그 동기가 의사표현 내용을 이룬 경우 안에서 착오 문제가 되고 착오를 취소하는데 이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경우냐. 이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이 됐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된 경우 안에서는 칠판의 사례 같으면 왜 이자가 이런 동기를 갖게 됐느냐. 얘가 땅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말은 내 토지 주위로 전철역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자의 부정한 방법에서 이자의 이러한 동기가 유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 없이 동기 자체가 이자 부정한 방법에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얘도 이자 동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굳이 동기가 표시될 필요 없이 당연히 동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하도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정리 잘해야 되는데 이 책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써졌다는 거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동기 착오 동그라미 A는 들어줬고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표시되어서 이게 나왔는데 원칙이 빠졌으니까 동기 착오는 원칙 착오가 아니다. 의사 형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착오가 아니다. 딱 착오를 취소 못한다. 원칙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말이야. 상대방의 동기가 표시가 돼서 그게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게 된 경우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동기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그 밑에 1번 판례가 원본 판례인데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의 표시하고 네 번째 줄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삼기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두 구절이 핵심이고 이때 이제 위에 동그라미 니은 번에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 착오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이 됐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깨우쳐야 돼. 그 니은보다고 두리뭉실 써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집에 가서 특히 밑에 판례 1번 워낙에 출제되니까 정리당하고
2번 판례는 동기 차고에서 동기가 표시된 케이스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세 번째, 두 번째 줄에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서가 현출돼서 동기에 표시됐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되고 취소 요건과 관련해서 차고는 이제 항상 이런 시각을 가지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금 차고의 경우에 제일 쉬운 이제 이런 차고들 갑이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다. 표시 천으로 잘못했다. 이걸 보고 천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계약 성립됐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 천에 팔기 싫다. 그러면 차고류로 요걸 취소하라. 지금 이런 스토리일 건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취소가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여기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엄청난 소원을 잊게 돼 있어요. 왜냐? 나는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했다 그 말이야. 유효라고 믿었는데 얘가 나중에 취소도 무효로 돌아가 버리니까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 손에 엊그저께 계약부에서 배운 신뢰 문제가 이런 것도 발생이 돼요. 엄청난 손해가 생긴단 말이야. 이 땅이 아무래도 좀 싸게 나왔다. 금매물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대금 준비해놨다. 근데 얘가 취소를 해버리다가 착각했다. 나 용자 없는 이자 문다. 계약처에서 관점과 똑같은 실리익 배상 문제가 이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난 아무 잘못도 불이익을 있기 때문에 얘가 차고를 따라서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제동을 좀 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차고료로 취소하려면 첫째,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냥 사소한 착오는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취소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 제동을 또 한 번 걸어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을 착오라 하더라도 당신이 착오를 큰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커다란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또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따라서 중과실이 없어야지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동을 딱 걸고 있어. 이렇게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착오의 경우는 이 요건이 따라서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고 두 가지 핵심 요건이니까 이때 이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비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될 건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단은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주관적으로 이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하면 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볼 거니까 그러면 또 다 취소를 해본다고 말이야. 그래서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의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도 중요한가 여부를 또 판단해 준다. 해서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이게 당연한 이야기고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고 있어요. 왜 착오로 취소하는가? 본래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얘가 1,000만 원 팔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더란 거야. 원래 1억 원을 팔 때 의사 가졌으니까.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오를 취소하라. 이게 이제 착오 취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얘가 설사 착오는 일으켰다 하지만 그 착오로 인해서 얘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 취지상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사항으로 고를 해라고 말이야. 따라서 착오를 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 부분을 착오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 이걸 정리적으로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가 어떤 상관에서 중요 부분을 착오로 보고 또는 그 반대로 보는가 이런 게 시험에 써 나오는데 거기 지금 판단 기준
주관적 객관적 요건 디귿번 핵심 경제적 불이익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분의 차관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에 보면은 세부적인 판례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분의 착오로 보는 동그라미 1번 이게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인데 거기 1번의 사례는 현황에 관한 착오죠. 1389평을 전부 경작 가능한 농지를 알고 매수인데 실제는 600평의 하천을 이루고 있다. 그럼 실제로 600평의 하천 부지인데 1389평 전부가 경작 가능한 토지로 착각하겠다 이야기니까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다 그 말. 그러면 이런 거를 중요분의 착오냐 판단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첫째, 여기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했다라면 물경 600평이 하천부진 토지를 얘가 매수하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이다 그 말. 그럼 매수인 개인을 기준하면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도 지금 경작으로서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물경 600평의 하천부진 토지를 착오 일으키지 아니했다면 매수하겠다고 얘가 의사표시했겠냐 그 말이야.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럴 일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중요분의 착오니까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인데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고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이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1389평이 경작 가능한 토지를 알고 매수인데 실제 600평이 하천 부지더라. 요거는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지가 이 계약의 객체니까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 바꿔서 판답식으로 우리 시험도 출제한 바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이 말은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런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착오라고 누구나 알 것이고 원래는 얘가 A 점포를 예컨대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해서 B 점포에서 매매했다. 이런 게 목적물 동일성으로 차고 여기 상가 점포는 A 점포냐 B 점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분을 차고 개인적으로 번화 사일분 입장 번화 그런 이야기니까 목적물 동일성으로 차고는 중요분을 차고 동그라미 3번에 요거는 지금 얘가 판례를 지금 잘못 인용해놨다고 그걸 정확하게 써놓으라고 내가 신신당번 그 3번 판례인데 근저당 설정 계약상 채무자가 동일성으로 차고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차고 일으켰는가 그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라고 말이야. 이 판례 내용은 채무자 동일성에 관해서 물상보증인이 착오 일으킨 경우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우리가 저당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을 요구를 하는데 나는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다. 그래서 친구 병에게 부탁을 해서 얘가 이 1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 위에다가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위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자.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정한 아파트의 경매처분, 낙찰, 채권 회수한다. 다 얘 소유권 날라가고 그러면 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이게 물상보증이다. 얼마 전에 저당권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물상보증인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채무자라고 말이야. 얘가 돈 안 갚으면 내 아파트 날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상보증이 착각을 했다는 거야. 나는 원래 의뢰한 애가 채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물상보증을 했는데 채무자 신용도가 나한테는 엄청 중요하다. 돈 안 갚으면 내 건 날라가니까. 그래서 의뢰한 애가 채무자로 생각해서 물상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의뢰한 애라 A란 애더라 그 말할게. 그러면 물상
보증인이 채무자 동일선으로 차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이거는 물상 보증인한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걸 판단할 건데 상식 중요분의 차고 채무자가 누구냐는 것이 얘한테는 가장 핵심이니까 암간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외우지 마라 그 이야기야. 따라서 채무자 동일성을 차고 이러면은 판례를 이해 못하니까 추가시켜서 정리하라 그 이야기고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누구 차고다 물상 보증인의 차고에 관한 판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분의 차고다 그 이야기야. 물상 보증 입장에서는. 밑에 동그라미 1번 시가에 관한 차고가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판례라고 지적을 해줬는데 시가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의 차고가 될 일이 없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시각각 시가라고 하는 것이 증감 변동한다는 것. 오늘 오전에 개나리 아파트 시가가 평당 1000인데 오후 2시에는 900이 될 수도 있고 110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시가에 관한 착오를 중요분의 착오로 보고 취소를 해버리면 아마 대한민국 백성들의 심성으로 봤을 때 제대로 거래 성사된 게 단 한 건도 없을 거라고 말이야. 매도는 팔고 나면 항상 싸게 판 느낌이 들고 매수는 사고 나면 비싸게 산 느낌이 드는데 그때마다 시가에 관한 착오를 취소하면 우찌되겠습니까? 생각해보는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 그러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냐? 전형적인 동기의 착오라는 거. 평당 1000이니까 판다. 평당 1000이니까 산다. 매매를 하게 된 의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평당 얼마니까 산다 그렇게. 따라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전형적인 동기 착오지 중요분의 착오 아니라고 말이야. 그다음 특정 지분의 임야 전백이라서 이게 이제 지적의 부족인데 여기 토지 매매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토지 매매가 이게 이제 실무에서 주로 이제 배우는 이야기인데 중개업자가 반드시 전해야 되고 하나는 필지 매매가 있고 필지 단위로 매매한다. 하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특정 지번이 붙은 토지 그걸 한 필이라고 그러죠. 특정 지번이 붙은 토지 한 필 전부를 매매를 한다. 이런 게 필지 매매. 근데 이제 인도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한 필이 100평방미터 토지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90밖에 안 되더라. 두 번째,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 을이 매도는 가격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토지 100평방미터 맞지 수량을 지정을 딱 했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맞다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를 해줬고 가장 핵심 매매대금을 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면적, 수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예컨대 알았다 해서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샀게. 이처럼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했다. 이런 거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인도받고 측량했더니 똑같이 9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결과는 비슷한 것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밑의 경우는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고 그 수량에 맞춰서 매매대금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법공부 처음 사람 입장에서 얘한테 뭔가 꼬장을 부려도 상관이 없을 느낌이 든다고 말이에요. 해서 우리 법에서도 이 경우는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을 깎아달라. 그래서 10평방미터만큼 대금감액 청구권을 매수인이 행사할 때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매매에서 딱 이 앞에까지 공부를 했네요. 계약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우리 법 574조의 규정에 있는 매매에 나오는 담보 책임이라고 말해요. 수량이 부족한 만큼 대금 깎아달라.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 경우는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유는 이런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수량이 부족한 만큼 매수인이 대금감액 조건 행사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얼른 보면 이게 나는 실제는 90밖에 안 되는 걸 100이라고 착각했다 해서 착오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으면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문제는 위에 거라고 말이에요. 위에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했어요. 이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1. 대금감액 청구권은 일단 행사를 못한다. 바꿔 말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 대금감액 청구, 담보 책임 물려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해야 돼요. 그 수량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 대금이 정해진 경우에서 대금감액 청구하고 담보 책임 묻는다. 이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담보 책임 일단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서 매수인이 열받으니까, 내가 지금 구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들이민 것이,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90밖에 안 되는 거를 100으로 착각했으니까 착오로 취소를 한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 책에 쓰여있는 사례는 1번이다 2번이다 고르세요. 책에 쓰여있는 판례는 위에 거다 밑에 거다? 위에 거죠. 책에 쓰여있는 그 사례는 특정 지번의 임야 전부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매매예요? 필지 매매. 그랬나요? 따라서 책에 쓰여있는 판례는 밑에 거가 아니고 위에 거라고 말해요. 필지 매매 사건. 그럼 이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감액 청구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하자는 건데, 착오로 취소하려면 이게 요걸 지적의 부족, 그러나 면적의 부족, 이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렇게 중요분의 착오냐, 그러면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니까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이런 필지단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측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다소간 면적의 오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필지단으로 매매를 했을 때 지적 면적이 다소 부족한 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짓는다고 말이에요. 실무에서 토지 매매할 때 중개업자가 반드시 확인 설명해 줄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측량을 우리나라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나는 1평방미터라도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무슨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위에 것처럼 해버리면 마땅히 구제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 이거 확인 설명 잘 해주고, 그래서 실무 시간에 여러분 이런 걸 배운다고 말이에요. 여기 니은번은 위에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판례도 지겹도록 시험에서 자주 인용하는 판례인데, 요거는 그 위에 동그라미 디귿번 판례하고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착오를 꼈지만 그러면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분의 착오 아니라고 그런다. 그 모델에 되는 판례가 거기 동그라미 3번 더 가압류에 관한 판례라고. 다 집에 가서 연구 잘해보고 그 두 개 번갈아가면서 지겹도록 내니까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되고, 위에 디귿번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것이 아니면 중요분 착오 아니다. 그 모델에 된 판례가 밑에 동그라미 3번 가압류 등에 있다고 믿고 보증인데 실제로는 가압류가 원인무효더라. 요 판례니까 관련돼서 사고할 거. 번갈아가면서 집중 출제하니까.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없을까. 여기 저 니은번의 판례, 요게 지금 최근에 연 3년 동안 우리 시험에 착오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판례인데,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취소를 못해요. 중과실 있으면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차고에서 지금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중과실이 있다. 그럼 일단 차고를 취소 못 한다는 거야. 예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서 그걸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래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 얘가 착오에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모르고서 계약하다 보니까 이 측정보다는 불이익을 입더라. 그래 이런 애를 좀 보여주자 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착오에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야. 이런 애들은 전혀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얘는 원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얘를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말해서 설사 착오 일으킨 데 대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예의를 보여줘야 되니까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 해서 여기가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하나도 안 빼도 계속 나오니까 정립 반드시 할 것. 그 다음 입증책과 관련해서도 지겹도록 출제하니까 외우면 안 되고 먼저 이 표의자하고 상대방 두 놈을 놓고 어떤 거는 누가 입증하고 어떤 거는 누가 입증하고 이거를 이제 찾아내면 되는데 먼저 이 표의자는 착오류로 취소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 표의자가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물어 들어와서 얘는 박살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의자로 하여금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자. 이거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 이거는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될 자. 그러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는 취소를 해야 되니까 첫째, 나 착오 일으켰다. 착오 존재 및 그 대신 착오를 일으켰다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까. 근데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분의 착오다. 요걸 딱 입증하면 돼요. 그러니 취소하려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듣고 있던 상대방 쪽에서 얘는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따라서 상대방 쪽에서는 착오를 취소 못하도록 막을 자기 때문에 막으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버리면 돼요. 그럼 얘는 취소 못하고 유효니까 얘는 불이익을 면하게 되고 따라서 착오 존재 및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고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는 상대방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말을 또 바꿔서 출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출제하느냐.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이해 못하고 외우는데 시간 낭비 엄청 했을 건데 문제 못 풀고 뒤통수 띵 맞고 나면은 충격받아서 1차부터 미끄러져요. 충격받아 놓으면 1차 문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1차에서 많이 떨어져. 얘는 취소해야지 이익을 보는 자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거꾸로 얘는 취소 못하게 막아서 이 계약이 유효가 되도록 해야 될 자니까 얘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단 말이야. 중과실이던 입증 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그랬더니 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또 빵점 맞고 나오더라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죠. 얘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중과입증 책임 얘한테 있잖아. 취소하지 말 막으라는 자. 똑같은 이야기니까 웬만하면 이해하라 그 말이야. 진짜 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내세부터 다 죽어버렸는데 말을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 또 판례가 중과실 인정 부정해서 또 찌질하게 써놨는데 1번 판례가 중과실이 있다. 모델에 된 판례 종료시험에서 서너 번 출제된 판례고 뭐 설마도 악고이고 문제는 그 중개업자 동그라미 2번에 중개업자가 개입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된 사례하고 밑에 중과실 부정 2번에 중개업자가 개입해서 거래했는데 착오를 경우 두 개 비교 정리할 것. 시험은 위에 2번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고 상식적인 이야기들.
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한 착오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해서 B 점포 매매했다. 목적물의 동일성을 한 착오. 이건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고, 따라서 얘는 착오리로 이걸 취소하고 원래 매수하기 전에 A 점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요걸 이제 취소하려면 이제 중과실을 또 따져야 되는, 이건 중요분의 착오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 판례는 둘로 나누어서 요거를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는가 아니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판례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했는데 이런 착오를 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잘못해서 이런 착오를 했다. 그 이야기야. 그랬을 경우에 이 매수인이 착오를 한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 못하는가? 요걸 묻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중개업자가 지금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본인이 직접 현장을 가서 정말로 얘가 매수하자는 목적물이 요건지 또는 요건지 직접 중개업자하고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전문가고 그래서 비싼 수수료 받으니까. 이런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수인 본인이 직접 현장 가서 목적물 동일성에서 확인해 볼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착오를 한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중개업자의 중과실을 매수인 후 중과실로 의지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중개업자의 중과실을 매수인 후 중과실로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할 때 이런 사건이고, 대신 이제 여기 중개업자 중개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정말로 매수하기 전에 점포가 요건지 직접 누가 확인하느냐? 매수인 스스로가 각종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각종 대장 등을 미리 확인해서 목적물 동일성은 착오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주의문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걸 안 해서 착오를 키면은 이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착오로 취소 못한다. 여기에 위에 칸에 있는 2번 판례고. 따라서 직거래했냐, 중개업자 중개행을 통해서 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니까 뭐 쉬운 거니까 정리 잘하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로서 선의자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똑같고. 문제는 우측의 손해배상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제 착오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돼요.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이 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얘가 착오 일으켜서 지금 취소하는 거지. 착오 일으킨 데서 내가 무슨 잘못한 건 없으니까. 지금 얘는 취소되면 이게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번 손해, 흔히 말하는 실리액 배상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말이야.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융자금이나 이자 같은 거 이걸 얘가 부담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건 갖추면 취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따라서 이제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일단은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은 얘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은 이게 이제 판례가 나와서 그래서 시험은 이 불법행위 책임을 취소한 자가 져야 되는가? 이 판례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가 돼요.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2월 달에 가르쳐 줬어요. 채무불량하고 불법행위라고. 그러니까 이 위법행위는 채무불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위법행위했고 채무불량에서는 채무자가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 채무자에게 공의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게 민법의 기초라고 여러 번 주지시켜 줬단 말이야.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행위냐 위법행위냐 그걸 따지는 건데 우리 민법 109조 1항에 보면 착오한 의사표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 아니라는 거야. 위법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엊그저께
계약법에서 원시적 불능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를 집중 주제를 시켜줬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근데 이로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게 535조 1항이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원시적 불능으로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다.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것도 발생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착오의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다고 말. 그런데 학자들하고 판례가 정반대더란 거야. 학자들은 원시적 불능 이외의 경우에도 예컨대 지금 우리가 보면 착오 같은 경우에도 535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계약 철사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계약교섭 부당 파기한 경우도 학설은 계약철사 과실책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판례는 이 말을 알아들으라고 칠판 뜯어가면서 지겹도록 주식했단 말이야.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계약교섭 부당파기 착오 등의 경우에도 계약철사 과실책임 인정한 예가 없다. 오직 판례가 계약철사 과실책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있는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따라서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경우는 판례가 무슨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불법행위 책임 인정한다고 가르쳐줬죠. 계약철사 과실책임이 아니라. 그 다음 착오의 경우도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 인정할 수 있는가? 방금 분석한 것처럼 이거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할 수가 없고 요건은 못 갖추니까. 그래야지 학자들은 고심 끝에야. 지금 상식적인 수는 보더라 얘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 이렇게. 근데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이 안 된다는 요건은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535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얘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판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걸 저번에 오은지 볼 때 가르쳐 줬다고. 착오의 경우도 계약 절차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학자들은 상대방 보호처나 취소한 애가 계약 절차 과실 책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어떤 경우도 계약 절차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딱 총체적인 결론. 여기에 착오의 경우는 상대방이 분명 잘못 없이 예식점도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판례에 의하면 현행법상 불법행위 성립 안 되니까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계약 철사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마땅히 구제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판례에 의하면. 이게 문제라고 착오해서.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쳐다보겠지만 내가 의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칼 들고 달라들어 쟤 죽인다고. 내가 의리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연구해보라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은 얘 찔러 죽인다고 법은 모르면서 칼 들고 달라든다고 죽여본다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매달 이자 38만원 물고 앉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5년간 용자가 없는 이자 돈 쓰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게 배상을 얘한테 청구 못한다고 말이야. 나는 잘못도 없는데 그거 칼 들고 간다고 여러분은.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이야 지금 현행법상으로. 소송이 붙으면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판례 하면은 얘 구제 방법이 지금 마땅히 없다는 거야. 근데 학설에 하면은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얘한테 주니까 학설에 하면 얘가 구제가 되겠지만 근데 결국은 소송이 붙을 거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럼 마땅히 구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연구 잘해보라고 이렇게. 그 다음 착오와 해제. 시험에 10번 나왔으니까 정리 단번에 하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법 공부했으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줬다 안 줬다. 채무 불리함. 매도인이 해제를 했다. 계약 깨졌다. 근데 뒤늦게 매수인 쪽에서 나는 착오를 꼈으니까 나도 취소하려한다.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왜? 깨진 쪽박 또 깰 필요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적을 해줬어. 이런 경우에 취소할 실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실익이 있죠. 채무불이익으로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돼버려. 그럼 매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해야죠. 그러려면 자기 쪽에서 뭐 해야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총칙 착오에서 한 10년째 나오다가
지겨우니까 계약법 해지에서도 또 몇 년 나오고 왔다 갔다 한 15년간 나온 것 같은 내 기억으로는. 이런 거 틀리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합격할란가. 그 다음 차고와 사기는 뒤에 나오고 나머지 시험 나올 일 없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 마지막. 여기 이제 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분류를 유념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따로 하지 않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110조 사기강박 효력요건을 우리 민법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규정을 해놨다고 말할게. 효력요건이 두 가지가 의사표시 일치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 아닐 것. 이 효력요건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기강변 의사표시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요거를 이렇게 같이 분류를 했을 거라면 하지 않는 의사표시 따로 안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따로 분류하냐. 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적어도 외관성으로 볼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따로 분류한다고 말이에요.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법 공부는 허접하게 하지 마세요. 허접하게 법 공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의 기망에서 또는 강박, 공갈, 협박에서 매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갑은 원래는 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다고 말이에요.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을의 기망에서 또는 공갈, 협박에서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한 의사대로 매도하겠다고 표시도 했을 거라면 살래 이렇게 정확히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따라서 의사표시 일치하면 효력요건 갖췄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110조 1항에서 사기강변 의사표시는 효력요건 못 갖춘 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의사표시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취소를 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고 의사표시는 분명히 일치하지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못했다고 말이에요. 원래는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취소라고 되어 있지 재산권 보호 목적에서 취소하는 거 아니니까 취지를 잘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에요. 물론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오니까 취소하면 부차적으로 재산권도 보호되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합니다. 이걸 염두에 왜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법공부 핵심은 취지인데 이 사기강박도 웬만한 건 다 맞춰요. 근데 요걸 물어봤더니 빵점 뜨라 수두룩 하더라.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한 거라고. 이해했다 치고 거기 우측으로 넘어가서 가로치 2번 의사표시는 일치한다. 3번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한다. 아까 지금 이거는 그대로 제대로 써놨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요건을 보면 다른 거는 다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빵점짜리 수들어간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가로 2번에만 사기자 2단계 고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요걸 물어봤더니 맞힌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기자의 고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가 또는 피기망자, 기망당한 자죠. 따라서 피기망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지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걸 시험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빵점짜리 수두룩 하더란 거예요.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 아니겠죠. 뭐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고 취소하는 거니까. 사기당한 애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필요도 없고 사기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히겠다는 의사 고의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게 한 거니까. 또 나오면 또 빵점짜리 수두룩 할게 모르게 몰라도.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여기 이제 사기한 의사표시 요건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건은 아주 쉬워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기하고 강박은 요건이 거의 비슷한데 사기가 성립되려면 일단 행위수단을 기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속아 넘어가서 착오에 빠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를 하게 되면 사기한 의사표 성립되고 강박은 요 행위수단만 바꾸면 돼요. 행위수단을 공갈 협박하는 거니까 강박을 한다. 그러면 표의자는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심에 빠질 것이고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강박인 의사표시 성립이 돼요. 요건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고 요 행위수단만 차이가 좀 있고. 좀 쉬었다 가죠.